스마트 안전이라는 기술 자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즘에 조금 인기가 조금 있어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큰 강연장에서 좀 많이 하다가 오늘 이렇게 조촐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이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분들 모시고 저는 사실 조금 이 스마트 안전 기술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를 좀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신뢰하시는데 예전에는 약간 좀 이단화 같은 취급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다들 이제 근데 이 스마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여기에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IT 쪽을 저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기술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제 뭐 우리 그 피플이 잘 아시고 하는데 도대체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누구도 정의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고 건설 IT 쪽 사업을 한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사업은 9년 정도 했고 그 전에는 건설 사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PMIS라는 툴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IT의 기술이 접목이 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몸소 체감을 하고 있고 다른 산업과 다르게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IT의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 그분들의 습관과 행동의 패턴을 바꿔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막 IT의 기술 막 보기 좋은 기술들 막 갖다 붙이고 이거 막 뭔가 되는 것처럼 기술만 돌아가면 되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잘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경제 10대 강국이고 IT는 5대 강국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계속 그럼 돈은 정부에서 계속 이 스마트 장비에 대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를 다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냐면 저는 이 부분 GDP가 3만 불 이상인 나라에서 지금 만인율이 0.43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뭐 본인의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모든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3만 불인데도 저게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건 솔직히 좀 창피한 일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만들고 산업법도 이제 전부 개정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똑같은 수준에서 점차 줄고 있지 않은 환경적인 부분. 뭐 건설업은 이제 뭐 전체의 증감률에서 조금 제조나 이런 데는 조금 줄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큰 그 증감률만큼 줄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50억 이상의 큰 공사들에서 공사는 좀 사고는 조금 늘고 있는 현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국가의 38개국 중에 34위라는 건 전 세계의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입한 회사 중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 뭐 저 정도 수준이면 거의 꼴찌라는 얘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건설회사들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휴 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쉬었어요. 아예 공사를 안 해버렸습니다. 뭐 내가 1호가 되는 오명을 뭐 할 수는 없다. 법만 나오고 이 법이 어떻게 보면 눈치만 보다가 그 법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쪽으로 또 뭔가 집중이 되면 또 똑같아지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의 경영 책임자 인식의 변화가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사실 중처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뀌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법무법인 쪽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그 법무법인에서는 이제 조직을 바꾼다, 뭐 이제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오히려 돈을 쓴 거죠. 서서히 이런 변화들이 나중에 우리가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건 너무 늦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하면 고소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 안전고리를 채우고, 그 사람의 안전고리를 안 하면 안전모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땅을 파다가 유해 물질이 나오면 그 유해 물질에 따라서 사이렌이 울리면 모니터에서 인포메이션이 되고, 지게차나 아니면 포크레인이나 백호 뭐 이 근처에 가면, 사람이 가면 수고, 뭐 이런 부분이 안전모에 뭔가를 설치해서 막 가까이 가면, 또는 요즘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치면 이 사람이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지능형 카메라라고 해서 뭐 인공지능 카메라라고 하고, 이게 IT 기술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IT 기술이 맞죠. 근데 그거는 요소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보여주는 거에 너무 포커스팅이 맞춰져 있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여주기는. 왜 그런 기술들만 우리나라는 현장에 도입을 하고,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 그나마 막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자꾸 채우고 하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포인트가 없어지면 또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연구과제가 발주가 나가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 실증 적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건설회사에 보면, 건설회사 본사에는 뭐 다들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다 IoT 장비 위주로 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쓰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소나 건설회사 연구소나 본사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쓰기를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 연구과제 산출물들은 거의 다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뭘 해야 되냐? 실증 적용을 해야지 연구과제에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 기가 막힌 타임, 중첩법 나올 때 그게 테스트베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명분 너무 좋았던 부분이, 우리 건설회사는 이런 IoT 장비를 가지고 스마트 안전으로 사고를 줄인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현장에 적용을 시키죠. 연구과제는, 제가 연구과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쭉 흘러가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센서가 있죠. 이 센서가 이렇게 사람이 갑니다. 자, 사이렌이 울리죠. 자, 요게 사이렌이 울리면 자, 모니터 뜨죠. 지금 막 에머전시 상황으로 반짝반짝 거리죠. 자, 버튼 누르면 해제됐죠.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했습니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박수 치고 끝납니다. 이게 현장에 들어가면 요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돌아가기 위해선 이 연구과제를 했던 몇 년 이상의 노력이 수반이 돼야지 사업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력은 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줬으니까 현장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IoT 장비는 대외빈 홍보용이에요. 전부 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현장은 스마트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로 안전을 지키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쓰여지는 예산과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의 업계들이 어떻게 되냐면 3명, 5명, 요즘에 이제 창업을 하기 너무 좋잖아요. 창업하면 막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막 기부해서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센서 위주로 된 스타트업들이 막 무분별하게 창업이 일어나면서 이 시장을 확 들어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이 스마트 안전 막 굉장히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이쪽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명, 5명인 회사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현장에 제대로 적용돼서 돌아가지 않는 IoT 센서 종류들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접목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아시는 것처럼 셋업이 딱 되면 안전관리자가 이제 정규 직원으로 건설회사에서 내보내는데, 많게는 5명, 적게는 뭐 1-2명 정도 나가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법의 다큐멘테이션에 쌓여서 현장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그 다큐멘테이션 처리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는 분들은 누가 움직이냐면 안전관리자, 산안법에 의해서 꼭 써야 되는 또는 화재감시단 또는 요즘에 이제 아주머니들 많이 빨간 모자 들고 있는 신호수 이 세 분이 주로 현장에 움직이세요. 근데 이 세 분들은요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고 이분들은 하루 출근하셔서 퇴근하면 일당으로 얼마 받는 거에 거의 거기에만 많이 집중하시는 분이지 사실 사명감도 없고 안전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충성심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전관리자한테 갑자기 본사에서 뭐 우리 발주처가 써야 된다니까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써야 되고 장비를 후루룩 갖다 줘요. 발주처가 오면 쓰는 척을 하겠죠. 안전관리자가 뭐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다가 가면 창고에 처박히고 그대로 가서 자기가 하던 서류 업무를 하고 이게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현실. 전 아까 말씀드린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고 건설 현장에도 제가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 지금 이제 스마트 안전을 도입하려고 엄청난 많은 현장을 다니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에 대한 기술을 그럼 도대체 최 대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타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해외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측 기술이 되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oT의 계측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계측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정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계측 장비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위험도에 대한 부분 또는 사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국가에서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호주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감축에 대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카톡에 중대재해 나면 같이 공유하는 사이렌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이건 뭐 거의 걸음마 수준이고 여기는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클라우드로 해서 모든 건설 회사들이 그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고 진행하게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저희가 사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그 IT 회사들하고 저희가 협업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고 싱가포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사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위험 예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걸 국가기관에서 뭐 잘 아시는 이제 우리 건설청에서 통합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이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러시아, 이스라엘 예전에 이제 군사 막 이렇게 전쟁 많이 일어났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IT 기술을 가지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결국에는 다 어떤 거를 가지고 다들 고민을 했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CSI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CSI 데이터에 요즘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CSI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를 이제 원하면서 그걸 계속 만들고 있고 산업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니까 고용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걸 가지고 중대재해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저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다라는 게 일단 제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 형편없이 진행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GH공사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P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2B 모델이 우리의 공사에 적합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에서 시범 현장을 돌리고 그 시범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아웃풋이 나오면 이제 전 현장에 확산하는 거죠. 이게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좀 큰 용역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SHLH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던 예산이 4억 6천 요 정도였습니다. GH가 얼마였냐면 16억이었습니다. 돈이 커서 잘 만들었다? 아니에요. 왜 16억이 들어가는지를 컨설팅을 해서 뽑아낸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으로 하는 거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 전산화 시키는 거 정도입니다. GH가 했던 거는 자기들의 그 점검했던 거, 우리가 왜 컨설팅하고 보면 중차법 이행 점검도 나가고 뭐 안전지도 점검도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면 그 데이터들 계속 또 현장에서 1년 동안 지적받았던 데이터들을 롤백 시켜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면 우리 공사에 계속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현장에 위협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꾸 지적받고 자꾸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끄집어 모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리커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시작이 돼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게 IT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예상도, 예측도 또 안전에 대한 리커버리도 굉장히 정교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지금 GH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컨설팅 안전관리 체계 수립하고 지도점검 나가는 것까지 해서 1년 동안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역한 결과에서 우리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GH에 IT 장비 없습니다. 여기는 IT 장비 없이 16억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최적게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 그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이 GH가 정말 잘한다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건설 현장을 3개 현장을 이제 시범 현장을 도입을 시키는데 제일 작은 현장, 작은 건설 회사가 있는 현장, 동광건설이 있는 현장, 그리고 중간 레벨에 있는 극동건설이 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메이저라고 하는 대우건설이 있는 현장, 이 3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시범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범 적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 지금은 이제 저희랑 같이 전체 통합해서 26개 현장에 통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뭐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이제 구축 중입니다. GH가 지금 지방 공공기관 중에는 경평 1등급은 당연하고요. 안전은 96.7점, 전국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GH공사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계시고요. 공공기관들에서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고민하는 이런 현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에 대한 기술 개발 국가 R&D가 이제 2천억 들여서 진행을 했죠. 그 중에 7세부, 8세부, 9세부가 안전 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건설 사고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 알고리즘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예측하고 거기에 필요한 IoT 센서를 붙여서 현장에 적용하면 25% 이상의 감소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오른쪽에 떠 있는 게 국토안전관리원의 그 모니터에 크게 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도 개발했고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지금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5년에 끝내겠다라고 해서 저희랑 같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전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들을 적용하는 거를 이제 저희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각 현장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결과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적용을 해놓고 저희가 코드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내놓으면 나중에 본사 가면 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럼 현장에 가야 되겠죠. 가보면 3점포 고성하위 화력까지 가보면 선이 잘라져 있어요.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주인이 없는 스마트 IoT 장비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은 요소 기술로는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저희 올라와가지고 제가 고성하위 화력에서 끊어진 전선줄하고 이걸 장비를 철거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유해화학 물질 센서를 설치해 놨었는데
가지고 올라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비로 우리 비즈니스를 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사고들이 나고 사고가 왜 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자. 전에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오픈된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사고 사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최초에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너무 자료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이 사고 사례를 가지고 연구했던 연구 과제, 논문, 해외에 있던 논문을 싹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건기연과 건산연에서 했던 자료들이 꽤 괜찮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최초에 만든 게 저희 리스크 제로 알고리즘 1.0 버전을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고 사실 제가 접목을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개념은 좋은데 기존의 사고 사례를 봐야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오늘의 날씨와 바람과 습도와 이런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보건 정보, 이 사람이 기저질환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사람의 숙련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과 기존의 공정별 사고 사례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제가 18년도에 울산항만공사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이제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울산항만공사에서 폭발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 누유되면서 이제 자꾸 새고 폭발 사고. 각 공정별로 이 철도를 건설하는 건 굉장히 공정이 복합 공정이 막 오버랩됩니다. 그 공정별로 신규 근로자가 들어갔을 때 며칠째 사고가 많이 나는지, 숙련된 근로자가 갔을 때 며칠째 사고 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신규 근로자가 A 공정에 들어갔을 때 7일째 사고가 많이 나면 건설회사에 그때 제가 가기 전에는 얘기를 해서 그 7일째 되는 근로자들을 별도로 빼서 다른 공정으로 넣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고 이분들이 기술이나 기능직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단순 노무자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로테이션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 못했던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게 돼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2.0 버전을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 통합시켜서 2.0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 기존의 사고 사례를 가지고 뭐 예전에 배달의 민족 똑같습니다. 맨날 찌라시 주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한 것처럼 저희 직원 중에는 이제 알고리즘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례 장마철에 유의해야 되는 어떤 뭐 점검해야 되는 공정들, 그게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데이터들 막 주워 다니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각 현장에 있는 위험성 평가에 쌓여 있는 캐비넷에 쌓여 있는 오프라인 데이터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유의미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해서 저 근로자들이 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어느 근로자가 위험한지를 이제는 고위험자들을 추천해냅니다. 이 고위험자들을 추천해낸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툴박스 미팅도 좀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저희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현장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권고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표준 모델이고 저희가 항만, 철도 이거에 맞춰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유해 요인에 대한 빅데이터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은 터파기라고 한마디만 공정만 쓰면 그 터파기에 위해 요인도 디스플레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빈도 강도법이 하나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제 4가지 뭐 체크리스트하고 나오는 것처럼 4가지 다 초이스가 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은, 건설 현장은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빌드가 돼야 됩니다. 우리 현장은 좀 체크리스트로 해서 좀 심플하게 할 거야. 우리 현장은 좀 다른 좀 복잡하게 해도 돼. 우린 좀 디테일하게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가변화돼서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모듈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이 포인트가 안 돼서 이 앞부분이 사실 지금까지 저희 50명 넘는 직원들이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현장의 고위험자들을 일단 먼저 찾아냅니다.
사고 예측 모델을 가지고 고위험자들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그 고위험자들에 대해서 툴박스 미팅을 할 때 좀 안전교육을 좀 길게 하거나 브레이크 타임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마트 안전장비를 주거나 아니면 저런 식의 체험장에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저희가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현장에 근로자가 투입이 되면 출입 등록이 되고 그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도 산정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고 사례라든지 오늘의 환경 정보, 뭐 기온, 습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유해 요인에 어사인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도가 합쳐지고 고위험자들을 찾아냅니다. 고위험자들을 찾아내면 저희가 신전도라든지 보건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 요즘엔 이렇게 요만한 거에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딱 얹으면요, 이 심전도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음주한 거 뭐 이런 거야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 요즘에 보건 정보가 굉장히 이제는 좀 그 AI 기술이 접목이 많이 돼서 제가 동의만 해주면 이때까지 최영호가 건강검진했던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너는 앞으로 어떤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또는 그거에 따라서 기저질환까지 다 파악해서 어떤 공정에는 어사인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보건정보가 같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위험한지를 알아야지.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한 2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어떤 고소작업을 하는 거하고 우리 목팀장이 고소작업을 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자라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 남자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 남자가 더 위험하네? 그러면 야, 너는 여자가 더 위험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더 위험해, 기존의 데이터를 보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저한테 안전경각심도 올려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험 공정에 어사인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사고가 잘 안 나 라고들 다들 그러세요. 말도 안 되게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게 더 많다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봤으니까? 데이터를 보면 압니다. 데이터를 보면 동선에서 쓰러지거나 차에 치이거나 협착하거나 추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막 한 손에 공정이 복잡한 데 들어가 사고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데이터를 확인한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측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식의 안전활동을 통해서 일단 사고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하는 안전에 대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고위험자들은 안전관리자가 찾아가서 오늘 위험합니다 라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경각심도 심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중대재해가 나더라도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는 사고도 안 났는데 우리 현장하고 가장 유사한 현장에 대한 사고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그 예측 모델을 가지고 고위험자들을 찾아내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 어사인되어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고위험자들을 가지고 대면으로 안전활동도 하고 있고 스마트 안전장비도 채워줬고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일련의 행위를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위험지역에 가서 사이렌이 계속 울리면 월간 레포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안전관리, 너 자꾸 왜 위험한 지역에 자꾸 가? 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련의 행위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지금 어디 있냐? 캐비넷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 대충 하거나 아니면 스킵했거나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고 지침으로 만들고 안 하면 구속시킬 거야, 혼내줄 거야 해서 만들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안 하는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저희가 경영을 하지만 저도 ISO 인증을 받고 회사 여러 가지 이제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받았지만 코사MS 인증을 받아요. 그리고 또 어디는 ISO 45001 인증을 받죠. 그러면 거기에 현장의 지침과 세칙과 다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주처 다르고 종건 다르고 단종 달라서 내가 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만들었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증을 받았어요. 현장은요. 그럼 현장에 지침과 세칙대로 근로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레포팅 내고 그래야지 코사 MS를 인증을 받은 프로세스가 도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도. 현장은 따로 돌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죠. 나중에 바쁘대요. 모 공사가. 왜 바빠요? 코사 MS 인증치기가 돌아와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그거 자료 채우고 있는. 그거 왜 받습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우리 컨설턴트와 시설공단의 담당자분들과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관분들이 만든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근로자한테 인포메이션하고 그 부분을 하게끔 만드는 게 시설공단의 숙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시설공단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코사 MS에 대한 기본적인 게 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에 이게 투 트랙으로 계속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형식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로 그냥 하는 것과 대충 손으로 찍찍하고 찍 주고 그냥 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마는 거죠. 데이터화, 시스템화가 중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프로세스만 잡아놓으면 굉장히 용이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 외주 주고 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GH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화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시작을 하면 이제서부터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위험성 평가도 있고요. 관제센터도 있고요. 우리 IoT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벨롭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프로세스가 돌아야 됩니다. 점검한 것도 있고요. 점검한 데이터가 우리가 고소작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체크했던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돌아와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평가지표로 다시 들어가지고 이 위험성 평가가 계속 나만의 위험성 평가가 자꾸 디벨롭이 되면서 나중에는 위험성 평가가 정교해지고 디테일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해야 될까요? 안전관리자가 아까 최 대표도 안전관리자가 소비에 쌓여있다며 일용직 근로자는 이렇게 하면 이건 그럼 누가 하냐?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하고 만든 겁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직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는 사실 정규직입니다. 건설회사 정규직이에요. 이 스마트 안전관리사 저희는 이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고 직접 운영을 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도 잘 알고 안전도 잘 알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니까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직군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는 한 3년 정도. 안전관리, 안전감시단, 화재감시단, 신호수 이 세 분이 일용직 근로자잖아요. 안전감시단이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 산업법에 의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대체시켰습니다. 이분으로. 저희 인력으로. 저희 인력이기 때문에 젊고 아까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고위험자들 찾아내고 IoT 장비 가고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장비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레포팅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그래서 성공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 레퍼런스는 저희가 이때까지 만난 고객은 저는 건설회사를 요 근래 만났지 예전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공공기관들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잡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장에 그걸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 인력은 저희는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해서 직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품을 이제 내역까지 잡아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력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TBM 할 때서부터 저런 일련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기존의 사고 사례 데이터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사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고위험자들을 찾아내면 그 고위험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행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직군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계속 지금 고용노동부하고는 일단 직군을 만들었고 이제는 국토부에 이걸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직군을 스마트 안전 장비를 넣는 현장에는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는 내역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